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된 남자입니다. 회사 근처에 두부버섯 전골집이 있는데 이 집이 음식 맛이 엄청 좋아서 회사 사람들이 회사 밥 말고 다 점심시간만 되면 거기로 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메뉴도 찌개 같은 거 말고도 보리밥이라던가 비빔밥 같은 메뉴들도 있고 무엇보다 제육볶음을 5,000원에 파는데 양도 많고 맛도 좋아서 저도 매일 밥 걱정을 안 하게 될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식당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점심 걱정 없이 언제나 맛있는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다는지 말이죠. 아무튼 저한테는 이 식당을 매일 찾게 되는 이유 중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점심시간에 카운터를 보는 아가씨였습니다. 사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나이 차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녀의 몸매가 좋았습니다. 키도 저만큼 큰데다가 약간 신경질적이긴 하지만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는 그녀가 몸에만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미인인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근처에 사무실이 모여있는 동네 특성상 남자 회사원이 많은데 소문난 맛집이다 보니 식당 안은 매일 남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지 일부러 매번 파인 옷이나 각선미를 뽐내는 치마 같은 걸 입고 오더라고요. 꼭 그렇게 파인 옷을 입은 날에만 그녀가 직접 저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는데 음식을 내려놓으면서 허리를 일부러 더 숙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행동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저랑 같이 식사하는 직장 선배들도 저 때문에 좋은 구경에서 눈호강을 했다 하면서 5,000원짜리 제육볶음이지만 밥도 사주시고 했습니다. 그때 직장 선배들이 저 여자가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며 저희 마음에 불을 지피더라고요. 예전에 저 없이 자기들끼리만 왔을 때는 절대로 음식 한번 서빙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요. 실제로 식사를 하면서 지켜봤는데 그 바쁜 점심시간 와중에 그녀는 카운터에서 가만 앉아있기만 하지 다른 테이블에 음식을 서빙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날 점심 식사를 끝낼 때까지 유심히 그녀를 지켜봤는데 정말 저한테 음식을 내준 이후로는 유지부동 카운터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녀가 일부러 저한테 음식도 내어주고 속도 보여주는 그녀가 진짜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 미모의 여자가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마음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묘하게 흥분이 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든지 김칫국을 먼저 한 사발을 마셨다느니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어떤 상황에서 여자의 사소한 행동에 은근 저 여자가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건가? 하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녀에 대한 마음만 키워가며 하루하루를 출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음만 앞설 뿐 도통 그녀와는 친해질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녀와 가까워져 보려고 퇴근 시간에 식당에 한 번 더 들렸는데 그녀는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낮 시간 동안에만 일을 하는 건지 그녀를 따로 만날 수가 없으니 그녀와 잠시나마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음식을 가져다 줄 때와 계산하면서 카운터 마주칠 때 말고는 그녀와는 볼 일이 없었으니 오죽 제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러던 저에게도 그녀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오전 중에 끝내야 하는 급한 용무가 생겨서 저 혼자만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끝난 뒤에 느지막이 저 혼자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죠. 아무 생각 없이 늘 가던 대로 그녀가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늦게 가서 그런지 식당 안은 한산하고 손님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녀는 또 영혼 빠진 얼굴로 멀뚱히 카운터에 서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메뉴는 제육볶음으로 정해져 있지만 메뉴 고르는 척 하면서 그녀를 흘긋흘긋 쳐다봤습니다.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서 화장도 고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문하겠냐는 아줌마들 두 분을 그냥 보내고 나니 그녀가 저에게 주문을 받으러 오더군요. 주문을 받을 때는 단추가 두 개가 꼭 잠겨 있었는데 음식이 나올 때는 앞단추를 풀어헤친 그녀가 또 제 테이블에 직접 서빙을 해줬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녀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혼났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몇 안 되는 손님 중에 하나가 아줌마 하고 큰 소리를 내며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홀 안에 서빙하던 다른 아주머니들은 계시지 않고 그녀 하나뿐이었는데 평소에도 그녀는 일을 거의 하지 않으려 드는 그녀였으니 대꾸를 할 리가 만무했죠. 그렇게 그 테이블에서는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고 그녀는 들은 척 만척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 테이블에 있던 아저씨 손님이 잔뜩 화가 났나 봅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녀를 향해 아줌마 부르는데 왜 안 와? 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녀도 이에 질세라 그 아저씨 손님을 향해 저 아줌마 아니거든요. 하고 되받아쳤습니다. 어지간하면 분위기 봐서 도와줬을 법도 한데
그녀는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사실에 프라이드가 상했다는 이유로 그 손님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고 기어의 고성이 오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큰 소리가 오고 가기 시작하니 주방에 있던 아주머니들도 괜히 휘말리기 싫어서 밖으로 안 나오려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하던 손님이 화가 잔뜩 나서 같이 소리를 지르는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녀를 한 대 때릴 것처럼 팔을 들길래 제가 본능적으로 뛰어나가서 그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한테 이 아가씨가 얼마나 그쪽 기분 상하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할 일이 아니니 이쯤 합시다 하고 그들을 중재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황은 어영부영 마무리가 되었고 저도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그녀가 평소와는 다르게 수줍은 모습으로 제가 낸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겁이 났었는지 눈가에 눈물이 흥건하더라고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그녀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머쓱해하며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 남자를 말렸을 거라고 대답했는데 그녀는 그 남자를 막아줬다는 사실보다 제가 그녀를 아가씨라고 불러줬다는 사실에 더 감동한 듯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게 고마우시면 제가 퇴근하면 저녁에 데이트나 하지 않겠냐고 능글맞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대번에 알겠다고 말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식당으로 가니 그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언제 옷을 갈아입었는지 잔뜩 힘을 주고 왔더라고요. 그녀는 식당집 주인 딸이었고 회사원들이 몰리는 점심때만 출근해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네요. 저한테는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던 게 사실이었고 그냥 그날이 계기가 되었을 뿐 조금만 더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으면 그녀가 먼저 나서서 저를 꼬시려는 생각이었다 하더군요. 그렇게 당돌한 그녀의 유혹에 저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옷 속에 숨겨놓은 게 아주 대단할 것 같다고 농담을 했는데 그녀는 저한테 숨겼던 적이 없고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실제로 보면 아주 대단한데 보러 가지 않겠냐고 제 손을 잡아 끌더군요. 오랫동안 노처녀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관리에 소홀한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탄력이나 쪼이는 힘이 보통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도무지 그녀가 그 나이가 되도록 남자를 만들지 못해 정착을 하지 못했나 싶더라고요. 그녀의 기술이면 정말 이 세상 누구도 그녀에게 복종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와 특별한 사이가 된 건 요 근래의 일인데 저도 사실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말지 아직도 감이 서질 않습니다. 평소에 그녀가 리드해줬던 대로 결혼 이야기도 그녀가 먼저 해주면 좋겠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나서질 못하는 그녀의 성격 때문에 아직은 연애 초반처럼 뜨거운 날만 매일같이 보내고 있네요. 좀 더 그녀와의 연애가 진행이 되면 다음에 2차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고 입이 떡 벌어지는 오늘의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정말 쓰러질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였어요. 예비 신랑과는 5년을 만났고요. 예비 신랑은 남들이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알아주는 큰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도 우리나라 최고로 친다는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에 반해 저는 그냥 서울에 있는 평범한 학교를 졸업해서 중견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네요. 예비 신랑과는 회사 외주를 맡다가 알게 됐고요. 예비 신랑은 평소에는 정말 천사처럼 착한데 한 번 화가 나면 정말 사이코패스라고 보여질 정도로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는데 고등학생 무리로 보이는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구공이 저한테 날아오더니 제 머리를 진짜 세게 팡 하고 친 겁니다. 저는 아파서 주저앉았고 그 고등학생 무리 중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골을 넣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네요. 정말 죄송해요. 많이 아프세요? 라고 사과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생전 처음 보는 표정으로 눈이 확 돌더니 냅다 그 고등학생을 팼어요. 이 새끼가 돌았나? 사과하면 다야? 오케이, 너 잘 걸렸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그 고등학생을 눕히고 본인이 고등학생을 몸으로 깔아 뭉갠 뒤 얼굴을 미친 듯이 패는 겁니다. 그 고등학생은 맞으면서 아, 왜 그러세요? 죄송하다고요. 라고 소리치고 저도 자기야 왜 그래? 미안하대잖아. 안 미안하다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걱정해줬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만하라고. 라고 소리치면서 남자친구를 말리고 그 고등학생 무리들도 달려와서 남자친구를 잡아 끌어냈습니다. 결국 그 고등학생 입에서 피가 터지고 고등학생이 예비 신랑을 신고하고 말도 아니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좀 남친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용서하고 넘길 상황인데 왜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지? 이 사람 혹시 폭력적인 성향을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섭다 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심지어 이 사람 나한테도 나중에 폭력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을 남자친구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너무하다. 그 고등학생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나 공이 맞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까지 글썽인 애를 그렇게 팼어야 했어? 나 자기 그런 모습 보고 좀 무서웠어.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미안해. 나는 그냥 너가 남자애가 찬 공에 맞았다는 사실에 갑자기 화가 확 나서 내가 맞으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 근데 너가 맞은 거니까. 나는 괜찮은데 너니까 나답지 않게 화낸 거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이해도 되고 결국 그 남친이 고등학생한테 사과까지 하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화가 나서 팼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끔찍하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나를 책임질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남친이 소름 끼치는 연기에 깜빡 속은 거였죠. 정말 남자친구의 소름 끼치는 이중 인격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를 사랑하고 끔찍히 아끼는 남자로 착각한 거였지요. 그 후 저는 남친과 오래 사귀기도 하였고 나이가 30대인지라 자연스럽게 결혼을 기약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을 허락받고 상견례까지 끝마친 상황이었죠. 집은 8년 전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28평 아파트에 남동생과 살고 있었어요. 6년 전 남동생이 그 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 뒤로 꽤 넓은 그 아파트에 저 혼자 살고 있었지요. 그 집을 인테리어를 싹 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판이랑 도배까지 싹 해야 해서 인테리어 기간 동안 제가 나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남친한테 그 기간 동안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되냐고 했지요. 그런데 남친이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본인이 돈을 대줄 테니 호텔 같은 곳에 있으면 안 되겠냐고 했지요. 저는 약간 삐졌어요. 내가 자기 집에 잠깐 사는 게 싫어? 라고 말하고 분위기가 싸해지니 알겠다고 하며 결국 남자친구 집에 2주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5년 동안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저는 남친 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본인 집에 누구 들이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렇게 남친 집에 일주일 정도 살았을 때 남자친구에게 결혼 전 저도 프로포즈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상견례 전 남친이 엄청 좋은 호텔에서 저한테 깜짝 프로포즈를 해주었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오늘 집에 일찍 와 라고 말한 뒤 저는 오후 반차를 내고 남친 집에서 풍선도 불고 음식도 남친이 좋아하는 걸로 다 차리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러브 액츄얼리에서 본 스케치북 이벤트도 준비했고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남친 방에 숨어서 남친을 깜짝 놀래켜야겠다고 생각하고 남친 방에 들어갔어요. 남친이 투룸에 살았는데 저랑 같이 사는 중에도 본인 방에는 잘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남친 방에 들어가서 장롱 안에 숨어볼까? 라는 생각에 장롱을 열었는데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장롱 안에 제가 준비한 선물을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장롱 안을 뒤져서 선물 놓을 자리를 확보하려고 옷을 막 빼고 있었는데 옷더미 밑에 무슨 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 하고 그 함을 열어보았는데 정말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였더라고요. 남자친구와 5년간 연애하면서 이상하게 자주 없어져 잃어버리던 핸드폰 3개가 그 함에 있었고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사용했던 생리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개요. 투명 비닐 같은 걸로 꽁꽁 싸매고 그 비닐 위에 날짜까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날짜를 보니까 제가 마법하는 날에 남자친구가 저를 챙겨준다고 저희 집에 왔었는데 그때 그 날짜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가 마법한 날짜를 물어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정말 미쳤구나. 이 새끼 정체가 뭐지? 대체 얘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또라이인가? 라는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작은 지퍼백 안에 제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있었고요. 제 머리카락은 또 언제 잘라간 건지 정말 소름이 끼치고 톡까지 나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라고 적힌 USB가 하나 있었어요.
설마 하고 제 노트북에 그 USB를 꽂고 파일을 연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남친과 숙박하거나 저희 집에 남친이 놀러 온 날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였습니다. 속옷만 입거나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인 저를요. 너무 부들부들 떨리고 정말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탁 끊어지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충격받고 피가 거꾸로 쏠려서 붕붕 떠다니는 느낌에 발 감각도 없어지는 것 같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이 남자한테 도망쳐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한과 USB 그리고 중요한 제 물건 몇 개를 가방에 넣고 바로 그 집에서 뛰쳐나왔지요. 그 길로 바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형사님 분께서 여성 조사관을 붙여주셨고 저는 3시간 정도 조사를 했네요. 부모님한테도 이 사실을 전부 말하고 화가 난 부모님은 바로 사돈댁에 전화를 걸어서 노발대발하고 당연히 결혼은 취소되었지요. 남자친구도 제가 함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전화가 정말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하다, 오해다 라는 문자가 오더니 제가 연락을 씹자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협박성 문자도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제출하였고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남자친구가 저와 사귀고 있던 그 5년 동안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 걸려서 집행유예 기간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결혼식 취소 비용 등등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불법 촬영 관련한 소송도 진행했지요. 특례법 개정안과 남친이 집행유예 기간 때문에 결국 남친은 깜빵에 들어갔네요. 불행 중 정말 다행인 건 그나마 남친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소송 기간 안에 남친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어요. 남친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요. 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살던 집도 팔아버리고 회사도 본가 근처로 이직했습니다. 혹시나 남친이 찾아와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사돈댁에 내 딸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해놓으셔서 다행이긴 하지만요. 정말 제가 발견한 그 한과 USB가 저를 살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쓰레기 같은 놈과 결혼 직전 파혼을 하게 된 거네요.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저처럼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썼네요.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 안 당하시길.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읽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그래도 사연자분이 정말 그 미친놈과 결혼까지 안 가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사연자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정말 똥 밟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레전드 사연에 제보해주세요. 레전드 사연은 모든 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도 정말 재밌고 몰입도 높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너무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넋두리처럼 글 써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전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상견례도 하기 전이었지만 양가 부모님들 다 아시고 날짜 잡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놈의 돈이란 게 뭔지 6년 연애가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전 33살 회사원입니다. 남자친구하고는 직장에서 만났고요. 대학은 명문대를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후로 방황을 많이 해서 휴학도 하고 대학원도 겨우겨우 졸업하는 바람에 사회생활 시작을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아니 이제 전 남자친구라고 해야겠네요. 전 남자친구와는 동갑이었지만 그 사람이 한참 선배였어요. 저는 스펙도 좋지 않고 나이도 많았지만 운이 좋았는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일이 빡빡했어요. 일도 서툴고 대인관계도 서툴고 말수도 적은 제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보였는지 그 사람이 먼저 대시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무 감정도 생기지 않아서 난감했는데 어리버리해서 힘들어하는 저를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다정함이 좋아서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랑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저는 표정도 늘 무뚝뚝하고 말도 필요할 때 외에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전 남자친구는 남자치고는 굉장히 말도 많고 사람을 잘 챙겼어요. 저한테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변 사람 누구한테나 다 그래서 솔직히 순탄하기만 한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둘 다 나이가 적지 않으니 양가 부모님도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서로 자금 상황을 오픈하고 집 문제 등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저는 월 300 정도 법니다. 수입이 크지는 않아서 부모님께 드릴 적금 50만 원, 제 필요를 위한 적금 50만 원 해서 집은 친구와 나눠 쓰고 있고 그 친구가 좀 더 생활비를 많이 내서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타 저축 50만 원 정도로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기타 저축은 몇 달에 한 번씩 옷이나 화장품 등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위해 따로 빼놓은 돈이었고요. 그 외 제가 키우는 고양이들을 위해 하는 저축이 있습니다. 고양이 4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 깊은 주인은 아니에요. 3마리씩이나 되는 것도 구구절절 사연이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제가 주는 밥 먹으며 자라서 이제 밖에 내보내도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도 못할 아이들이니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고양이한테 돈이 별로 안 들지만 한번 아프기라도 하면 동물병원 비용이 장난 아니잖아요. 치료하면 살릴 수 있는데 돈 때문에 안락사하고 그런 짓 하기 싫어서 마련해둔 돈이에요. 여기서 전 남자친구하고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고 키우는 걸 알고 있었지만 따로 저축까지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상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어요.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했지만 이해를 못하더군요. 결혼해서까지 계속 고양이한테 그렇게 돈 쓸 거냐고 따지더군요. 나도 결혼하면 돈 많이 들어갈 거 각오하고 있다. 만약 부족해지면 당연히 그런 돈부터 줄일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도 싸우기는 싫었는지 더 얘기 안 하고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일 좀 더 심각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적금을 보더니 놀라더군요.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이것만큼은 자기도 양보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방황하면서 부모님 속을 엄청 썩였거든요. 그다지 좋지 않은 가정 형편에 대학원 가겠다고 고집 부려서 몇 천만 원 등록금 내주셨지만 졸업도 못하고 방황까지 해서 걱정을 많이 끼쳤어요. 뒤늦게 철들고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월급 받자마자 한 일이 부모님께 돈 보내드리는 거였고 적금 들고 어느 정도 모아서 바로 한 일이 부모님 소원이셨던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거였어요. 50만 원 적금은 행여 부모님 노후자금 모자랄 때 대비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가끔씩 제가 효도하고 싶을 때 쓰기 위한 돈이었어요. 물론 결혼해도 적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쓸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도 처음 한 번 외에는 제가 여행 보내드린다고 해도 손사래를 치셨고 제가 용돈을 드려도 제 결혼자금으로 그대로 모아두시고 안 쓰셔서 그동안 모인 적금은 상당한 액수였어요. 저는 결혼 후에는 어차피 지금처럼 많이 드리지도 못할 테니 이 적금은 부모님께 드리고 갈 거라고 했죠. 부모님도 제 결혼에 어느 정도 보태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전 남자친구는 좀 툴툴대더군요. 그렇게 큰 돈 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요. 이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남자친구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정작 본인은 자기 부모님께 1억 드릴 거라고 자랑했으면서 그런데 며칠 계속 결혼 얘기할 때마다 지나가는 말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집값 모자랄 텐데 그거 보태면 안 되냐. 장인 장모님 어차피 그 돈 자기한테 되돌려 주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부모님이 집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돈 많이 드리고 결혼할 거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그 아파트 절반은 대출이고 나머지 돈도 상당 부분 전 남자친구가 모은 돈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아파트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가 손해본다는 식으로 물고 늘어지니까 정말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얘기를 했어요. 내 부모님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정말 기분 안 좋다. 내가 내 욕은 참아도 부모님 욕은 못 참는 사람인 거 잘 알지 않느냐. 당신은 당신 부모님은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내 부모님 생각해서 내 돈 쓰는 건 아깝다는 식인 것 같다. 계속 이런 식이면 차라리 나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요. 진짜로 계속 이러면 차라리 파혼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해서도 계속 속썩일 테니까요. 전 남자친구는 일단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해는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날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며칠 전에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웃음만 납니다. 결혼 전에 생일 때 우리 부모님 해외에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란다. 너 그 적금에서 쓰면 되겠다 하더군요. 그 순간 꼭지가 돈다는 게 뭔지 실감했습니다. 제가 보태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적금에서 보태라니. 차라리 그냥 보태달라고 했으면
어차피 미래의 시부모님이니 조금 찜찜하기는 해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내가 파혼을 각오하고 그 돈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는데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전 남자친구가 저보다 훨씬 잘 벌어요. 입사도 저보다 훨씬 일찍 했고 능력도 인정받아서 승진도 빠릅니다. 부서가 약간 다른데 성과급이 더 많아서 저보다 최소 100은 더 받는 것 같아요. 성과급은 많이 나올 때는 그보다 더 받을 때도 많고요.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옷에 돈을 많이 써요. 저는 남자들 수트가 여자 거보다 훨씬 비쌀 수도 있다는 걸 전 남자친구를 통해 알았네요. 손에 드는 서류 가방 하나도 최소 10 몇만 원 중급 정도 브랜드는 들고 다닙니다. 제 눈에는 낭비로 보이는 큰 차도 끌고 다니고요. 그래도 나름 저축 잘하고 자기 벌이에서 쓰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께는 돈 쓰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적당한 선물해드리고 땡이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해외여행이라니. 그것도 내 적금에서 보태라니요. 고래고래 악을 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좀 황당해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카톡으로 그러더군요. 너네 부모님한테 쓰는 건 안 아깝고 우리 부모님한테 쓰는 건 아깝냐? 부들부들 떨려서 간신히 답장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애틋한 부모님한테 남의 돈으로 효도하려고 가냐? 네 치장하는 데 쓰는 돈 조금만 아껴 써도 될 거다. 라고요. 며칠 머리 식히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변함이 없더군요. 어차피 공식화된 건 아무것도 없겠다. 결국 제가 엎었습니다.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 마음 상하는 말도 많이 주고받았지만 길게 쓰고 싶지도 않아요. 결국 끝난 일이니까요. 이게 며칠 전까지 제 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며칠 후에 회사를 가니 사람들 시선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친한 후배가 얘기해줬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파혼한 거 사실이냐면서. 고양이 때문에 몇십만 원씩 돈 쓰고 결혼 후에까지 계속 그럴 거라 못 견뎌서 엎었다. 이렇게 전 남자친구가 동네방네 말하고 다녔더군요. 진짜 지금까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후배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다 까놓고 얘기해줬습니다. 사실은 이리저리 해서 파혼한 거다.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살아야지 하시는 선배님도 있고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는 찌질한 놈이 되었죠. 나이 많은 상사들한테 혼도 났다고 하더군요. 분했는지 욕 담은 문자 폭탄을 선물해주더군요. 깔끔하게 차단해주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의 일인데 미련은 신기할 만큼 별로 없는데 그냥 씁쓸합니다. 마지막에 꼭 그랬어야 했는지 싶어요. 깨지더라도 좀 깨끗하게. 적어도 6년의 기억 더럽히지 않고 끝냈으면 싶었는데 허탈하기도 하고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 건지 아득하고 좀 그러네요. 방금 전 남자친구 만나고 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남자친구라고 부를 일이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대체 6년 동안 저는 뭘 본 걸까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추앙골을 받는데도 내가 보는 눈이 없었구나 생각하는데도 기분은 이상하게 유쾌합니다. 무슨 꽁트 한 편 본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어쩌면 전 남자친구 주장대로 제가 쌀쌀 맞고 사랑 따위 모르는 정없는 여자인지도 모르지요.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좀 울적하게 했습니다. 씁쓸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말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는 것만 같아서 내색 감고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메일로 점심시간에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만나기 싫었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마지막 예의로 무슨 말을 하든 들어보기는 하자 싶어서 만났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었어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예의라기보다는 그를 사귄 어떤 저 자신에 대한 종결의 의미였죠.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내 나름 할 바를 다 하자, 뭐 이런. 저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바보처럼 휘둘려 다니는 성격은 아닙니다. 참다가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전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마음 다치지 않겠다는 자신도 있어서 만났습니다. 커피 시키고 한참 말없이 뻘쭘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너 정말 끝낼 생각이냐고요. 무슨 자다가 봉청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어서 황당하게 쳐다보니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파혼했다는 소리 자기 입으로 온 회사에 다 퍼뜨리고 거기서 저를 고양이 때문에 결혼 없는 황당한 여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건 볼장 다 봤다는 의미 아닌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니면서 나랑 다시 잘해볼 생각하고 있었냐고.
네가 무슨 좋아하는 여자의 고무줄 끊어먹고 도망가는 초딩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말에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매정하다. 그게 그렇게 단박에 정리되냐? 한 번쯤은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네 부모님 챙기는 것만큼이나 우리 부모님도 좀 챙겼으면 싶은 마음에 한 말이다. 이 대목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설마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몇몇 댓글들 말씀대로 절 떠온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말한 거 화나고 서운해서 그냥 해본 말이다. 그것도 몰라주냐 등등 너무 속사포처럼 이 소리 저 소리를 횡설수설해서 전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저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황당해서 넋이 나가더라고요. 몇 번 끼어들어 말해보려고 했는데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해서 그냥 포기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제 풀에 억울한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더군요. 옛날부터 잘 우는 남자이긴 했어요. 옛날엔 그런 모습이 감성 풍부하다고 우는 거 보면 가슴도 아프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서 빙빙 돌더라고요. 화도 안 나고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체 내가 6년 동안 본 남자가 지금 내 앞에서 추하게 울고 있는 놈이랑 동일 인물인가 싶고 나도 어지간히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말을 하다가 오느라고 훌쩍이느라 말이 막혔길래 제가 진짜로 그냥 딱 한마디 하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미친놈인지 몰랐다. 앞으로 아는 척하지 마라. 카페 안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던데 창피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무슨 드라마 한 장면 같았어요. 전 남자친구 놈은 그냥 입 벌리고 쳐다보더라고요. 썩수 한번 지어주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깔끔하자는 의미로 커피값 제가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배는 고픈데 입맛은 없고 해서 그냥 회사 근처 공원이나 한 바퀴 돌고 들어왔더니 그 사람 부서에 소문이 쫙 퍼져 있더라고요. 회사 바로 아래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날기를 했으니 대체 무슨 일이냐고 동기들이며 선후배들이 물어보길래 전부 얘기해줬습니다. 그놈 앞으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더군요. 결혼 깨진 게 제가 자기를 안 잡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놈이니 그냥 한 톨에 남은 미련까지 다 깨끗하게 털어내도록 해줬으니 고맙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냥 퇴근해서 맛있는 거나 먹고 룸메이트 친구나 불러서 영화 보려고요. 저런 놈하고 결혼까지 할 뻔한 거 깨진 기념으로요. 후기입니다. 제목 그대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결혼 엎으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였고 점심시간에 그 꼴을 본 후에 그 남자에 대해선 아무 마음이 안 남아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게 걸리긴 하더라고요. 구정 때 얼굴 뵐 테니 그때 얼굴 보고 말씀드릴지 어떨지 고민하면서 마음 무거워 있는데 어쩌다 보니 상황이 말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6년, 2년이 풀리더니 또 이렇게 빨리 정리되기도 하는군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는 말 별로 안 믿었었는데 그게 있기는 있나 봅니다. 점심 굶고 후기 쓰고 나서 일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제 자리로 오시더니 오늘 휴가 내고 싶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힘들지 않냐고. 사실 저는 업무에 아무 지장 없었지만 휴가 마다하는 직장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너무 아무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나오는 길에 룸메이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오랜만에 햇빛 있을 때 집에 와서 주말에 못했던 밀린 빨래와 청소도 하고 먹고 싶었던 스파게티도 해먹으면서 하여간 연애 끝난 여자치고는 지나치게 태평하게 빈둥거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신혼집은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웃기더군요. 그러던 중에 룸메이트한테 전화가 와서 둘이 짧은 폭풍 수다를 떨며 그 남자 험담을 깠어요. 룸메이트는 메시지 듣고 엄청 놀랐는데 제 목소리는 너무 멀쩡해서 그래도 안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밤 야근이 잡혀있다고 대신 밤에 치맥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구정 때 예비 시댁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난감했습니다. 얼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막연히 마음 먹고 있었는데 타이밍도 참 거짓말하기도 그렇고요. 제가 우물쭈물하니까 눈치를 차리시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헤어졌다고요. 하지만 난 괜찮다고 계속 강조하면서요. 어머니 반응이 정말 의외였어요. 상견례는 안 했지만 저희들은 서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 다 드렸고 명절 때는 양가 서로 선물도 교환하시고 하여튼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또 제 나이가 많다고 늘 걱정하시던 분이어서 제 결혼 엎어진 거 굉장히 속상해 하실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통화된 아버지는 그래도 좀 안타까워 해주셨는데 어머니는 그냥 쿨하게 너가 괜찮으면 됐다고 하시고 말더라고요. 이유 같은 것도 안 물어보셨죠.
조금 있다 소식을 들었는지 동생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하는 말이 자기랑 엄마는 그 남자가 별로 탐탁지 않았답니다. 동생이 저보다 먼저 상당히 일찍 결혼해서 조카가 이제 2살인데 그런 자기가 보기에는 그 남자의 인상이 좋은 신랑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잘해준다고 들어서 자기가 받은 느낌과는 다른 것 같다 생각하여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놀랐습니다. 새삼 제가 그 남자에게서 뭘 본 건지 그리고 뭘 보지 못한 건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족과 대화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마지막 후기를 쓰려고 판에 들어와서 댓글 꼼꼼하게 다 하고 댓글 다 읽어보았습니다. 나름 세상 사는데 멍청하지는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댓글을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 남자가 저를 간보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긴가민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명백하게 보이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대부분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우리 서로 양보할 줄 모른다고 말씀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글쎄요. 그런 건지도 몰라요. 다른 어떤 분은 제가 지나치게 무난한 스타일이라 남자 본성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하시던데 맞습니다. 저는 언성 높이는 것도 싸우는 것도 싫어해서 웬만하면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편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성향이 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고집 부리면 맞서기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물러나 버리는 일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그 남자한테도 많이 맞춰줬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원해서 연애 초반에 어려운 그 집 어른들한테 인사하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께는 작년 초에서야 인사드렸습니다. 이벤트니 그런 거 좋아해서 귀찮더라도 해준 적도 많고요. 저는 그렇게 떠들썩한 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에 관련된 일은 제가 정말 양보 못하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솔직히 서운하고 괘씸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양보했는데 자기는 그거 하나 못해주나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 챙기는 만큼이나 나름 그 남자 부모님도 챙겼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가족 챙긴 것보다 제가 챙긴 게 더 많았을걸요? 신혼집 아파트도 자기 집에 가까운 데로 구한다 했을 때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대 형편이 저희 집보다 부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상하리만큼 제가 자기 가족을 안 챙겼다더군요. 부모님이 여유 없이 사실 때도 그 남자는 자기 입고 먹고 치장하는데 돈을 펑펑 쓰고 다녔어요. 그 남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그놈이 끄는 차 가진 사람 없었어요. 그렇게 사치를 보여주면서도 집에 돈 보탠 적도 별로 없었던 주제에 제가 제 부모님께 드리는 돈 가지고 왈가왈부했다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양보를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헤어지자고 서로 말한 주제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다닌 것도 용서가 안 돼요.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자기 분 못 이기고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 사방에 다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 남자를 믿고 어떻게 사나요? 자기가 그런 것까지 제 탓인 양 몰아가는 그놈을 보고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어쨌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니 후련하기는 합니다. 이제 홀가분한 솔로로 지내고 있네요. 새로 생긴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이나 찾아보렵니다.